그 대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이 정면 대결을 선언한 김정은, 과연 전면전까지도 각오하고 이런 대결을 선언했을까? 그렇다면 북한은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전방에서 근무한 우리 이철호 중위를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철호 중위는 이쪽으로 오시죠. 네, 오래간만에 뵈.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또 예 그냥 요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아직 배달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예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 아이가 사고 난 것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좀 그렇게 그러니까 예. 아이가 자동차 사고 났다고 했죠 또. 예 트럭에 치여서 이철호 중위는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아들 한 명, 이제 10살 났습니다. 우리 집님보다 한 살 아래인데 이 아들 한 명, 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지금 열심히 자기 목표는 뭐랍니다. 아들이 남부럽지 않게 여기서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학교에 잘 나가고 아프지 않고 공부를 잘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키우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북한의 이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이 멸망하거나 없어지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개방 개혁으로 간다면 북한도 얼마든지 한국처럼 또 국제사회로 나와서 국제사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 정권이나 이 공산 정권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즉 3대 세습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금방 돌아오지 않지만 집단지도 체제로 처음 그 모델은 중국처럼 집단지도 체제 하에서의 시장 경제로 나간다면 얼마든지 북한도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기를 지금 우리 이철호 중이나 저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날을 위해서 우리 이철호 중이도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면서 비록 지금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이철호 중위를 모신 것은 예. 최전방에서 근무했잖아요. 예. 그것도 최전방 2군단에 있는 여러분 아시죠? 2군단은 소부전선을 커버하고 있는 이 아주 최전방 부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부전선이 가장 북한에서는 중요한 전선 지역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소부전선에는 북한에서 가장 최고의 부대라고 하는 유경수 사단이라고 했죠. 유경수 사단, 땅크 사단이 백공호 땅크 사단도 바로 이 황해북도 2군단이 배치되어 있는 바로 그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부전선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소부전선은 벌방지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원도에 있는 1군단은 이 산악지대, 이 5군단 초론지역 중부전선도 산악지대지만 유일하게 평야로 탱크와 장갑차가 기습작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소부전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소부전선에서도 가장 최전방, 이 군사분계선상에서 근무를 했던 이철호 중위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많은 북한의 전투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모시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 않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시간만 남았기 때문에 아마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면전이 개입되고 그다음 유럽과 또 미국이 여기에 개입하게 된다면 그 틈을 북한은 반드시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철호 중위, 이 소부전선 최전방에 나와 있던 이철호 중위를 자주 모시고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우리 이철호 중위로부터 한번 좀 계속해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 최전방에 나와 있을 때 그 2군단이죠. 예, 몇 사단이었죠, 이게? 15사단입니다. 15사단이면 그 지역이 그 여기 15사단 황해남도죠. 항해남도 장풍군. 아, 장풍. 예, 그렇습니다. 항해북도 장풍군. 아, 황해북도네. 예. 황해남도 이제 해북도에 사는 그렇죠. 단위. 옹진 황해북도, 예. 황해북도 장풍군에 속하네. 예, 항해북도. 그럼 개성도 이게 황해북도에 속하네? 항해북도 개성시인데 지금은 개성시가 직할시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황해북도 지역에 있네, 이게 예, 개성도. 그렇습니다. 예, 개성입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황해북도가 이 황해남도 지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러면 개성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지도를 좀 넣고 이제 하겠는데, 예. 개성 우회가 장풍군이죠. 이쪽 이 예, 그렇습니다. 천읍 쪽으로 올라오면서. 장풍, 개풍 뭐 이렇게. 아, 장풍군도 최전방이고 예. 개풍군도 최전방인데 예. 장풍군에 나와 있었어요? 예, 장풍군이 대덕산이라고. 아, 대덕산은- 대덕산은 많이 들어봤어요. 예. 대덕산에 그 민경 청사가 경화도 나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덕산이라는 아, 영화. 그렇네. 그 대덕산이 아마 한국에 내주면 북한이 한 40km 이상을 한국에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서부 정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 그러니까 대덕산이 예. 이 대덕산을 우리 한국이 점령하게 된다면 예,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산을 위지하고 방어할 예. 지대가 없기 때문에 볼방이네요. 대덕산 뒤부터 볼방지동인가요, 그럼? 그렇게 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대덕산을 위주로 해서 거기 방어진을 펼치고 있네요. 예, 거기 대덕산을 그래서 김정일이 벌써 2번 현지도 했고요. 아, 그때 당시에. 예, 김정일이 왔고요. 김일성이 1963년, 또 김정일이 1963년도 왔죠. 그리고 1999년도에 또 김정일이 또 왔고요. 그래서 개성시라고 하면 2군단에서 대덕산, 2군단이면 무조건 대덕산이 내려옵니다. 아, 그 그래서- 대덕산이 그만큼 중요해요. 예, 그럼 엄청. 거기에 그 하는 대덕산 앞 진을 치고 있는 게 바로 15사단이네. 예, 15사단. 15사단이지만 이 전방 철책선 있는 데서 조금 떨어져 있을 거네요. 한 2km? 한 3, 4km 떨어져 있네. 15사단이 다 관할 구역이고요. 아, 이 철책선 예, 다 예, 관할 다 구역이고 관할 민경 예. 거기 이제 민경 대대가 예, 다 거기에 관할- 나와서 예, 초소를 지키고 있네. 지피.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 15사단 전투 그 무력 상태는 어때요? 15사단 제가 군입대에서 처음에 배치받은 부대가 15사단 48년대에 공병중대에 배치받았습니다. 아, 공병중대는 아, 지뢰, 지뢰 매설하고 그다음에 뭐 다리 건설하 뭐 다리 예, 다른 건설, 맞습니다. 그 예, 이제 그 예. 진경로를 여는 그 예, 그렇습니다. 부대죠. 예, 그래서 제가 1993년도에 충전시 상태가 또 이렇게 그렇지. 예. 그때 핵 문제 터졌을 예, 때 그렇습니다. 93년도 3월 달에 1차 핵기가 터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준전시상 때 북한이 처음 내렸죠. 예, 그래서 그때 내릴 때 공병중대에서 그 한개 연대가 이제 한국하고 전쟁 붙으면 그때 써야 되는 신형 지뢰, 그다음 각종 무장 장비 이런 벼랑이랑 해서 갱도에 다 있거든요. 깊은 갱도에 있는데 그 갱도를 중전시 상태가 딱 선포되니까 꺼내는데 한개 중대 인원으로 2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한 개 사단이 쓸 수 있는 네, 한개 연대가. 아, 연대가 쓸 수 예. 있는 그 모든 물자, 군수 네. 물자 장비들을 꺼내는데 예. 2시간밖에 안 2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다시 넣을 때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 무거운 장비 그걸 꺼낼 때 정신이 그렇게 투철한 거죠. 아니, 전쟁한다, 싸워야 된다 이런 걸 해서 했는데 그때 그 장비를 꺼내면서 군인들이 말을 하기는 자기 태어나서 이런 지뢰를 본 적이 없답니다. 아. 야, 신형 그 지뢰를 아직까지 공개도 안 하고요. 쫙 근데 구리수에 이렇게 다 담가 있거든요. 그 지뢰를 보면서 야, 이거- 구리시에 묻혀가지고 박스에 딱딱 예, 놓고 있죠. 딱딱 이렇게 다 있죠. 신간이랑 녹을 쓰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지뢰들은 무슨 뭐 대전차 지뢰나 무슨 지뢰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많겠네. 예, 대전차 기본적으로 공개된 거는 한국 군대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무기는 뭐 반탄크 지뢰 61, 목함입니다. 그다음 철제 반탄크 지뢰 61이 있고요. 철제 반보병 지뢰 있고요. 무슨 그다음에 일명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목함 지뢰 뭐 이런 지뢰들이 있는데 그 지뢰 말고도 새로 신형적으로 개발된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지뢰들이 보지도 못했던 예, 보지도 처음 못한 봤겠구나. 예, 처음 봤던 지뢰. 그래서 그때 군인들이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런 장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식량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군수물자라든지 뭐 의약물자라든지 그게 전쟁이 이런 준전시 상태 되면 모든 걸 장비 꺼내가 준비를 태세를 갖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 태세에 예. 맞게 그러니까 준전시 예. 태세라는 건 명명만 내리면 전시 태세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네, 전시 그렇습니다. 태세라고 예, 하고 전쟁 직전. 전쟁 직전까지가 준전시 준전시, 태세인데 예. 모든 걸 장비를 그때는 전쟁에 맞게 다 예, 준비를 하고 갖추는 거죠. 예. 철갑모 쓰고 예, 예. 몽땅 중무장 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들을 움직이려면 또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저 공병중대에 있다가 15사단 45연대 3대대 비포소대가 사단 연유창 경비입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쓰는 모든 전투, 기재, 그 다음에 운수 이런 데 필요한 기름을 사단 연유창에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갱도에서 근무를 제가 부분대장 하사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갱도에 들어가서 가끔씩 이렇게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그 기름, 디젤, 항공석유도 있더라고요. 안에 항공석유, 디젤유, 휘발유 각종 기름 종류는 다 있는데 거기 빵통이 다 그때 톤을 갱도 안에 다. 네, 갱도 안에 있는데 갱도에 기찻길 있는 거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 봤습니다. 기찻길로 해서 쫙 내루 위에 둥그런 빵통 있는데 30톤이라고 이렇게 적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 기름 탱크도. 네, 탱크에 30톤이라고. 뭐야 저 기차 이 위에 올라 있는 네. 우리나라 기름 싣고 다니는 그 60톤짜리 그렇습니다. 그 예. 기름 탱크나 같네. 예, 그거 절반짜리. 이 뭐야 저 기차 위에 올라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아. 거기에 끝을 모르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국정원에서나 여기서 무슨 물어볼 때 정확한 개수를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거기 몇 개가 있는지 끝까지 갈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 갱도 안에. 예, 갱도가 들어가면 갈래가 한 갈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갈라져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전투 준비는 확실하게 다 돼 있습니다. 확실하게. 근데 그죠? 언제가 지금 2007년도 2008년에 왔습니다. 2007년도 상태는 어땠어요? 그때 2007년도 지금 상태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씩 군인들이나 뭐 군 지휘관들이 군수물자를 조금씩 꺼내서 썼지만은 이 정도로 있었고요. 또 제가 또 그때 그 군부대에서 복무하고 15사단 45연대 3대대 중대 사관장을 했습니다. 제가 사관장 할 때 연대 군수물자 창고 그다음에 대대 군수물자 창고에 또 사관장들이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들어가서 군수물자 없는 거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때 들어가 보니까요.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인데 콩기름, 쌀, 콩기름, 군수물자 피보, 그다음 통조림들 각종 전쟁식이 먹어야 돼. 야, 그게 그대로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햇살 나오면 그 계속 이렇게 교환을 해서 안에 있던 묵은 쌀을 군인들한테 주거든요. 그럼 그 쌀을 였는데 김정일이 아직까지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이 굶어 죽는 거 알면서 군수물자는 손대지 않는 게 이거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가지고 전쟁에서 술, 물자나 장비들을 딱 이렇게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아, 거기서 우리가 이번에 그 2000 몇 년도죠? 2016년도인가? 그 예. 저 어총성이가 온 게 2000 예. 몇 년도죠? 그 2016년도인가? 2017년도. 2016 그때 왔을 때 보니까 아주 막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것도 예. 이제 뭐 전방 부대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판문점에 근무하는 그 이제 그 숙소에 있던 그러니까 예. 뭐냐 보장성은 아니에요. 보장성 운전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가 제가 있던 민경 부대보다도 공급이 한 계단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예, 판문점에 판문점 나오는 대표부입니다. 대표부. 대표부에 예. 그것도 그 뭐 조달차 운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만한 먹는 먹고 것도 괜찮은데 왜 창고에는 그대로 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그 먹지 못해 가지고 옥수수만 있고 그렇게 열악했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먹는 건 좀 열악한가요? 그거? 예,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한테 공급되는 거는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지휘관 식량을 거의 안 줍니다. 지휘관. 그러니까 내하고 만약에 저하고 뭐 같이 있는 뭐 부부라 그러면 남편 식량을 주고 부부 같이 먹으라는 데가 전방에 많습니다. 거의 그런 건 상당히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 군수 물자나 전쟁 예비 물자는 다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절대로 손을 댔다가는 아마 총살이죠. 총살. 예, 그러니까 특히 최전방부대는 더하게. 최전방부대는 이제 말하시 김정은이 2015년대에도 전방에 배치된 그 철책선에 우리가 그 뭐죠 대북방송들 배치했을 때 예. 다 풀어놨을 때 예. 김정은이
48시간 내 끄지 않으면 그 폭파시키겠다. 포사격으로 예.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때 예. 이제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그때도. 예. 자 그렇게 되면 예. 이 전방부대, 예. 15사단 N 전방부대. 예. 예. 그러면 전방부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예. 그 전방부대가 공격하면 제일 먼저 일선에서 공격을 1차 전쟁은 그 사람들이 공격할 거야. 15사단이 예, 그렇습니다. 공격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민경은 전쟁할 때 그 인원수에 포함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 죽는 걸로. 예. 15사단이 들어오는데 15사단이 들어오기까지 비무장지대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무장지대 바로 밑에 한국군에 들키지 않게 지피 바로 밑에다 포탄 삽도를 싹 건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는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가 직접 공사에도 참여했고 보병부대에 있을 때 공사 참여했고 후에 민경으로 중대사관장 하다가 보이스던 데서 다시 지피로 들어왔을 때 벌써 그 포탄 창고에 신형 포탄들 다 들어가 다 이렇게 장전해 놨습니다. 최전방에 나와 있는. 최전방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원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비무장지대 아닙니까? 비무장지대인데 포탄 창고를 건설했는데 이게 2004년도부터 계속 시작을 해서 세멘트 들어오고 그러니까 군인들 장교들 집이는 훅터집입니다. 훅집이고 그 세멘트 황토로 이렇게 해서 만든. 예, 그런 집인데 솔직히 비무장지대에서 포탄 창고를 건설하려면 세멘트나 무진장하게 들으면 세멘트, 목재 그러기 때문에 그 목재를 해결하려고 비무장지대에서 들어가서 한국군 지피 쪽으로 막 들어가서 나무도 베고 나가고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도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포탄을 한국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빈 차로 바로 출동을 해서 땅크가 그냥 언제 장기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밀고 들어와서 그 밑에서 산 밑에 아닙니까? 이게 지피라는 게 그렇죠. 바로 산 밑에서 바로 공격을 하면 한국군 쪽에서도 직사로 이렇게 떨구지 못한다 이겁니다. 아, 그렇네. 예, 그래서 밑에 있기 때문에. 예, 바로 그 밑에서 한국군 쪽으로 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손실 아무래도 후방에서 몇 킬로 떨어진 데서 쏘면 한국군에서 만약에 적들을 그 적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을 해서 쏘게 되면 그 완전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에서 숨어서 쏠 때는 그 가용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동할 때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한국군 집에 자, 나갑니다. 그럼 이번 그러면 이제 15사단 이제 한 실내를 들면 15사단 하면 이제 거기 이제 연대 예. 사단 포부대도 있을 거고 예. 사단 뭐 기계화 부대도 있을 거고 연대가 예. 하나씩 다 있잖아요. 예, 다 다 있습니다. 보병 뭐 5개 연대, 예. 뭐 기계화 연대 뭐 다 있잖아요. 총 합해서 24개 준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 한 개 사단에 한 개 연대에 24개. 한 개 여단 아니가 그러니까 21개 사단에 보병이 한 5개 6개 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포병 연대 포병연대 48, 45, 50년대 만대 포병 연대가 포병연대 하나 있고요. 포병 예, 연대가 하나 있고 그 기계화 연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화 연대는 따로 연대라는 건 따로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사단도 탱크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단 직속입니다. 사단 예, 직속. 예. 사단 직속 땅크 대대. 예, 다 직속. 예, 사단 방사포 부대도 있잖아요. 포병한 부대 같이 있나? 방사포 제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방사포하고 고사총 중대는 원래 남자가 있댔습니다. 사단 고사총이 하나밖에 없었고요. 사단 직속에. 그런데 김정일이 이거는 남자가 이거보다도 요군을 늘려가지고 요군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공격할 때는 남자들이 총 들고 예, 나가지만 뒤에서 요거- 포사격이 예, 되는 건 여자들도 괜찮다고. 예, 여자들도 써야 된다. 그래서 107mm 고사포랑 그다음에 뭐 고사기관총 이거를 100% 여자로 만들고 최전방에도 여자가 나와 있네. 여자를 만들고 여자 구분대를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각 연대마다 다 만들어놨습니다. 두개 준댔지. 요군들이 엄청 많아요. 전방. 그러니까 포부대는 다 여자네. 예, 다 고사포든 뭐 방사포든 예, 뭐 그렇습니다. 포부대 방사포하고 고사기관총. 그건 사실. 뭔가 네. 아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됐냐면요. 원래는 고사총이라는 게 6.25 전쟁 때는 비행기 떨구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 비행기를 못 떨구죠. 지금은 북한 사단에서 지시가 또 그렇습니다. 이런 한국 공군은 우리가 내주고 한다 이겁니다. 한국 공군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대적할 수 없다. 대신에 공하늘을 내주고 지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상 기관총 같은 그 대대 그 중대를 산에서부터 끌어내려가지고 도로에다가 옆에다 담아뒀습니다. 그냥 기관 예, 고사 기관 기계한 장비하고 사람을 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에서 비행기 떨구는 게 아니고 육지에서
기가 장비를 막아버리겠다. 그리고 이거. 지금은 뭐 고도화된 뭐 전투기 뭐 F-15 같은 거를 뭐 고사기관총으로 쏴서 아, 못 떨고 쏴서 못 떨고. 다 대공 미사일로 쏴서 그러니까 떨고. 그 비행기가 또 북한 비행기가 미크 아닙니까? 미크 29. 응. 예전에 이응평 그 대가 몰고 온 그런 비행기 낡은 기종인데 그 비행기를 가지고 한국군 비행기하고 이게 서로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잡기 때문에 하늘을 내주고 그냥 육지전 나간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투 준비는 완벽하게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아, 전투 지금은? 준비는 거의 죽기 살기로. 근데 예. 정신력은 없대요. 그래도 지금 못 먹고 못 살아도 못 먹고 입지 못하고 병사들이 그 힘들게 군사훈련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용량시적 올리고 해도 정신 상태는 어때요? 그때 넘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신 상태. 기본 정신 상태로. 군인들 정신 상태는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살자로 이전 바뀌었는데 원래는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해보자 그랬거든요. 그냥 총폭탄 돼서 들어오고. 예, 그냥 인간 병기고 자포 용사로 애들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93년도, 94년도, 97년도 이때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싹 쓰러질 때가 아닙니까? 다 죽을 때. 그때 군인들 체격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매수했지. 그 예소한 체격으로 하루 이틀 걸려야지 꺼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2시간 만에 꺼냈습니다. 갱도에서 그 무거운 걸. 그러면 정신 상태가 말이 아니죠. 엄청나게 지금 탈영자가 많고 영양실조가 많아도 일단 전쟁 탁 나서 돌리고 앞으로 하면 다 나갑니다. 총을 거꾸로 돌릴 사람. 이번에 김정은이 미국에 뭐 전면전 각오하다시피 이제는 핵 실험하고 대륙간 예. 탄도미사일 발사하겠다는 건 미국을 공격했다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대륙간 예.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거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면전을 각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전면전 각오하지 않고는 이렇게 핵실험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못할 거거든요. 왜? 이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내가 봐도 이런 거가 좋다. 전면전이라도 각오하고 전면전을 하려면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미국의 정면 대응, 정면 대결 선포했다고 보는데 우리 저 이철호 중위가 보기엔 어떨 것 같아요? 순전히 저거 개인 생각입니다. 제 추론이고요.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게 솔직히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때도 그렇고 전쟁은 원래 피하고 다닙니다.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솔직히 그래서 북한이라는 게 이제 전쟁 미국이나 또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는 게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최악의 경우 핵을 쏠 수도 있기 때문에 핵을 쏘면 미국도 쏘고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초토화되지 않겠습니까? 핵 한 발만 떨어져도. 그래서 북한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제 제재를 미국이 계속 가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북한의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둘꿀론 아니면 이런 민감한 뉴스, 민감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경제 봉쇄를 완화시키고 지원을 받고 어떻게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전쟁까지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고전 단계라고 자,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 이제 만약시 미국이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았다면 예. 핵실험을 하지 않고 좀 말로만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 핵실험을 실제 하게 된다면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그럼 미국이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북한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핵실험 하겠다고 원포만 놓고 하지 않으면 별 문제 없는데 이제 핵실험 재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다시 발사하게 된다면 한반도 상황 정말 올라튈지 모르는 아주 극한 상황으로 달리다가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더라도 국지전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이 전면전으로 북한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연편도 포사격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았으니까 예, 참았습니다. 전면전 예. 안 일어난 거지. 이걸 말해서 연평도를 포사격 한다는 우리 용토에다 대고 공격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그런데 제 생각도 그런데요. 솔직히 교수님 말씀이 제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솔직히 전쟁이라는 게 좀 무섭습니다. 전쟁이란 무서운데요. 솔직히 북한이 전쟁을 하자고 지금 이렇게까지 최악의 경우에까지 나왔는데 전쟁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미국의 손에 달렸습니다. 미국이 더 압박을 하고 북한을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이러면 마지막에 폭탄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북한이 솔직히 연평도에 그때 당시에 포탄을 떨군 것도 솔직히 연평도에 떨궈서 별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중요 군사 기지나 많은 인원들이 살고 아니면 뭐 진짜 그 피해로 해서 수십만 명 아니면 수만 명이 뭐 이렇게 희생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건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랬으면 북한이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참지 않았을까. 아마 그 서울에다 대고는 쏘지 아, 못한다. 예, 말하면 평등. 서울에다 쏠 예. 때는 그냥 한두 발로 쏘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전면전으로 전면전, 예. 정면 불의의 기습 공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말은 연평도와 같은 것도 그때 사실은 우리 영토에 대한 포상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기지가 불탔거든요. 사실은 예, 그 그렇습니다. 자주포 기지에다 대고 쐈거든. 이게 예. 일반 민가도 그 옆에 있었지만 예. 민가를 겨눈 게 아니라 자주포 기지에다 쐈기 때문에 그 우리 군인 병사 죽고 자주포가 불 붙었잖아요,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걸 빌미로 북한을 전면 공격할 수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참은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예. 이런 상황이 일어날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참을 걸 알고 쐈다고는 나는 생각 안 하거든. 이게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이런 도발을 했다는 그 자체가 만화시위가 참았으니까 이제 안 참으면 반대로 예. 김정일이 있을 때지만 예. 반대로 이거 참지 않았다. 그러면 참지 않으면 참지 않은 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속셈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맞죠? 예 그렇죠. 만약에 안 그렇기 참았으면 때문에 같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 이건 제가 봐서는 그것까지 각오했다고 봤을 때 이번에 김정은이 그 핵실험 재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에 하나 온포가 아니고 정말 미국의 정면 대결을 선포했는데 그 바이든한테 정면 대결을 그것도 뭐는 신문이나 무슨 뭐 김영철이나 김여정이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직접 했거든요. 왜? 제가 어제도 이걸 방송을 했는데 김정은이 노동당 정치국 6차 회의를 열어가지고 8기 6차 회의에서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무슨 검토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쏘게 된다면 이건 전면전을 각오하고 쏜다고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된다면 전면전을 각오하고 핵실험 재개하고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게 된다면 북한이 전쟁을 해서 이 최전방에 나와 있는 부대가 1차 진격을 할 건 틀림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면 전쟁이 가능하다면 그 준비가 지금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보는지를 내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돼 있는데 버텨야 한 3개월 정도는 버틸 북한이 것 같아요. 예. 그 영화 반지 모르지만 예. 북한의 3.1 전쟁 전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옛날에 아니 최근에 3.1 전쟁 예. 전략이라 해가지고 내가 그걸 예. 그 가상으로 한 거를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북한 전력이 아주 정밀하게 작전 계획이 정밀하게 나와 있거든. 먼저 이 대륙간 중거리 중단거리 미사일 가지고 우리의 여충 지도를 먼저 공격하고 수천 발을 날려보내죠. 먼저 여격에 공격해서 비행기 우리 공군 기지 타격하고 미사일 기지 타격하고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일반 발전소 설비들을 완전히 타격해서 전기가 아무 처지가 안 돼. 그러니까 북한 내륙 각 정심이건 전방에서건 모든 미사일들이 동시에 날아가고 예.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의 방사포나 이 단거리 방사포, 장거리 방사포들은 앞에 전진해 있는 우리 이 부대들, 우리 저 최전방 부대들 뭐 1사단, 뭐 1군단이든 8군단이든 여기에 일선 군단들에 대한 전면 타격, 모든 먼저 공격을 하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가 먼저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하게 되면 모든 북한의 재래식포, 방사포, 미사일을 비롯한 총동원해서 약 30분에서 40분 동안 퍼붓는 걸로 나와 예. 있다고. 그리고 최전방 부대들이 탱크를 압수해서 돌격하는 걸로 나와서 하루면 전 전선을 제압하고 서울을 점령하는 건 몇 시간이면 되고 예. 부산까지도 하루면 진격하고 이틀이면 패잔병들, 이거 잔당들 섬멸하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안정화 작업 들어간다. 이 3.1 전쟁 전략을 놓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럼 미군이 들어온다.
미군이 들어오는 건 많아서 미군이 태평양이나 이 저 함대가 미 본토에서부터 공수대 들어온다. 공수라는 건 이제 비행기로 들어오는 거는 네. 이 뭐 얼마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명 못 싣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이 함대, 태평양 함대, 이 칠함대와 같은 함대가 들어오는데 항공모함 비롯해서 이것은 태평양 공해상에서 북한의 전략 무기로 핵무기라는 말을 안 했어요. 예. 만에 개입하면 전략 무기로 모두 한국 용에 들어오기 전에 소멸한다. 이런 전략을 지금 세워놓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우린 최전방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최전방 부대의 전투 장비, 훈련 장비라든가 전쟁 장비라든가 군수물자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내가 묻는 건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전 병사들의 내일 장당 전쟁이 일어났다. 김정일이 공정명령 떨어졌다 하면 그 병사들의 정신무장력, 정신 상태는 어떠한지 이거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뭐 준비는 뭐 총폭탄이 될 준비는 각오하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준비됐습니다. 이게 북한에 대해서 자꾸 뭐 사람들은 북한이 설마 그런 준비 안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북한은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을 끝장을 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3개월에 맞춰놨거든요. 기름도 그다음 연료, 식량 다 내가 했을 때는 3개월. 6개월이었는데 지금 3개월 3개월, 단축됐네. 3개월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6개월 예. 야 6개월 김정일이 이런 이야기했다고 6개월씩 비상미 하지 말고 3개월이면 된다. 6개월씩 전쟁 가지 않는다. 6개월까지 전쟁하면 우리 다 진다. 예, 지금 다 죽는다. 그러니까 최고 3개월 버틸 예. 수 있으면 된다. 아니면 뭐 2판 4판 끝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3개월로 또 식량도 모자리고 하니까 3개월로 단축시켰다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그때부터 3개월이네. 3개월. 예, 제가 있을 때는 그냥 3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3개월 전략 물자를 비축하고 예.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전쟁에서 3개월 이상 더 가봐야 솔직히 뭐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전쟁에서 식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식량을 3개월밖에 준비 안 했다는 거는 한국에서 3개월 안에 북한을 점령해야 되고 북한은 또 3개월 안에 한국을 점령을 해야 승패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그 3개월 준비를 위해서 진짜 뭐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지금 군인들도 그거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됐으면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 이미 북한이 그것도 직접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6차 당주안의 정치국 회의에서 북한, 미국에 이전까지는 무관용, 무대용, 그 다음에 무시해버리는 전략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김정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고 미국에 그것도 미국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미제국주의라는 말을 써가면서 미제국주의는 바로 북한이 욕을 하고 미국을 타도 미제국주의를 타도 미국을 타도하라 때 쓰는 말이 바로 미제국주의를 타도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그 미제국주의라는 말까지 표현을 써가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이건 아마 그냥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사태가 터지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는 그야말로 어떤 극한 상황으로 빠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서 러시아와 미국이 대결하게 된다면 김정은은 이때를 들어서 여기에서 핵실험도 할 수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고 국지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김정은의 전략에 맞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월 9일 지금 선거 때문에 모두가 선거에 올인되어 있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금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데도 이것을 걱정하는 정치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고 이제는 핵실험까지 재개하겠다고 하고 자 이런 상황인데도 여당 후보는 개성공단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교류 협력 관계를 나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가겠다는 또 광범위하게 북한과 교류 협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모든 분들의 같은 생각이고 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철호 중위를